외계 문명의 전면 침공은 인류 세계의 기존 질서를 산산이 무너뜨렸습니다. 패전 이후 지구 곳곳에는 식민지라 불리는 통제 구역들이 생겨났고 외계 정복자에게 충성하는 인간 임시정부가 이를 대신 통치했습니다. 미국 서부 해안에 자리한 로스앤젤레스 식민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높은 장벽과 드론에 봉쇄된 이 땅에서 계급 분화는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외계 통치에 기꺼이 굴복한 상류층은 시설이 완비되고 물자가 풍족한 그린존에 거주하며 특권과 안락한 삶을 누렸습니다. 반면 대다수의 평범한 주민들은 황폐한 도심에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텼고 식량과 의약품은 모두 엄격히 통제되어 생존 자원은 극도로 부족했습니다. 임시정부는 가혹한 법령을 시행했습니다. 전 주민에게 야간 통행 금지가 내려졌고 제때 돌아오지 못한 사람은 순찰 드론에 의해 그 자리에서 사살됐습니다. 민간인의 무기 소지는 전면 금지됐으며 위반자는 즉시 감옥에 끌려가거나 심지어 돌아올 수 없는 외계 공장으로 보내졌습니다. 임시정부의 관료들은 주민들에게 인류의 배신자로 여겨졌고 두려움과 원하는 거리 곳곳에 소리 없이 번져갔습니다. 전직 FBI 요원 셀리 역시 이 식민지의 평범한 주민 중 하나였습니다. 공직을 잃은 뒤 그는 자동차 정비공으로 생계를 이어갔고 아내 케이티와 두 아이와 함께 도심의 비좁은 집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이 가족에게는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외계인 침공 당시의 혼란 속에서 막내 아들 찰리가 가족과 흩어졌고 그 뒤로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어린 아들을 되찾는 일은 셀리 마음속 가장 끈질긴 집착이 되었습니다. 찰리를 찾기 위해 셀리는 몰래 월경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그는 이를 핑계 삼아 자동차 부품을 운송한다는 명목으로 무장 검문소를 통과해 산타모니카 접경지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암시장 상인에게서 위조 신분증을 구했습니다. 이후 동행자와 함께 냉동고 안에 몸을 숨기고 화물차에 실려 국경 검문소를 몰래 통과하려 했습니다. 화물차는 1차 검문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막 검문소를 빠져나가려는 순간 갑작스러운 폭발이 일어나 초소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거센 충격이 지나간 뒤 셀리는 부서진 냉동고 안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았지만 소식을 듣고 출동한 무장 병력에게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한편 케이티는 병든 조카에게 필요한 인슐린을 구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정부의 엄격한 통제 아래 인슐린은 이미 돈이 있어도 구하기 힘든 사치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에 고이 보관해둔 좋은 술을 들고 나섰습니다. 암시장 상인과 거래했지만 손에 넣은 것은 질 낮은 약뿐이었습니다. 실랑이 끝에 케이티는 권총을 꺼내 겨우 빠져나왔고 그 일로 총기 금지령을 어기게 됐습니다. 밤이 되자 통금 사이렌이 거리 곳곳에 울려 퍼졌다. 남편이 좀처럼 돌아오지 않자 케이티는 불안에 휩싸였다. 그녀는 집에 들른 여동생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그날 밤 곧장 셀리의 행방을 찾아 나섰고 셀리의 동료를 찾아간 뒤 데펫의 집과 시립병원까지 차례로 뒤졌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단서를 얻지 못했다. 통금 시간에 그는 차 밑에 숨어 드론의 순찰을 피했지만 데펫이 무장부대에 체포되는 장면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말았다. 체포된 셀리는 일반 감옥으로 보내지지 않았다. 대신 식민지 총독의 관저로 끌려갔다. 그 저택은 그린존 안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 호화로움은 바깥 세상의 폐허와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 총독은 전직 요원이었던 셀리의 수사 능력을 눈여겨보고 거래를 제안했다. 임시정부의 보안 부서에 합류해 폭탄 테러를 일으킨 반군을 소탕하라는 것이었다. 그 대가로 셀리는 상류층의 자원과 특권을 얻게 되고 가족들 역시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거절한다면 온 가족이 이적 혐의로 처벌받게 될 터였다. 마지막으로 총독은 셀리에게 생각할 시간을 정해주었다. 셀리가 풀려나 집으로 돌아오자 오랫동안 마음 졸이던 가족들은 겨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셀리가 케이티에게 총독의 제안을 털어놓자 케이티는 강하게 반대했다. 괴뢰의 정부를 위해 일한다는 것은 모든 동포의 반대편에 서는 것이며 결국 모두의 표적이 된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셀리는 이미 결심을 굳힌 뒤였다. 정부의 힘을 빌려야만 잃어버린 막내 아들을 찾을 기회가 생기고 지금 곁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도 지킬 수 있다고 믿었다. 두 사람은 끝내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씁쓸하게 돌아섰다. 다음 날 총독은 뜻밖에도 직접 집을 찾아와 평범한 사람들은 구경조차 하기 힘든 넉넉한 식량을 가져왔다. 게다가 케이티가 오랫동안 운영해온 바를 다시 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노골적인 회유와 협박 속에서 셀리는 마지막 조건을 내걸었다. 정부가 모든 자원을 동원해 막내 아들 찰리를 찾아줘야 한다는 것이었다. 총독은 그 자리에서 바로 승낙했다. 그렇게 셀리는 임시정부 국토안보국의 요원이 되었다. 케이티는 남편의 선택을 막지 않았지만
자신만의 입장은 분명했다. 그녀는 이미 외계 지배에 맞서는 반군 조직에 몰래 가담해 있었다. 남편이 정부에 들어간 덕분에 그녀는 권력 내부에 심어진 정보원이 된 셈이었다. 그녀는 반군의 핵심 인물인 흑형과 계속 연락을 유지했다. 그리고 보안국의 작전 정보를 끊임없이 밖으로 전달했다. 셀리의 상관 펠리스는 보안국 안에서도 강경한 수완으로 유명한 고위 간부였다. 부임하자마자 그는 셀리와 파트너 볼에게 첫 임무를 맡겼다. 산타모니카 폭발 사건의 실행범 하인스를 체포하라는 것이었다. 이자는 반군 핵심 인물이 아니라 돈을 받고 폭탄을 설치한 것뿐이었다. 오랜 특공대 경험을 바탕으로 셀리는 곧 하인스의 여자친구에게서 허점을 찾아내고 기회를 잡아 그를 체포했다. 하인스를 감옥으로 호송하던 중 셀리는 수감된 동료 뚱보를 보게 된다. 그는 연료 전지를 밀수한 혐의로 체포된 상태였다. 곧 외계인이 운영하는 피눈물 나는 공장으로 보내질 처지였다. 셀리는 펠리스에게 선처를 부탁했지만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말만 듣는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뚱보의 아내와 아이를 위해 신분증을 위조해 주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모자를 빈민가에 있는 지인의 집에 숨겨 잠시 피신시켰다. 케이티는 곧 하인스가 붙잡혔다는 소식을 반군 지도자에게 전했다. 지도자는 폭발 사건의 배후 인물이 한때 반군 소속이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정부가 단서를 따라 추적해오면 조직 전체가 노출될 위험이 있었다. 셀리의 수사를 막는 것이 케이티의 새로운 임무가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셀리는 하인스의 진술을 바탕으로 팀을 이끌고 공범들의 은신처를 급습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 집안의 사람들은 이미 입막음 당한 뒤였고 현장에는 단 한 명의 생존자도 남아있지 않았다. 셀리는 즉시 안전국 내부에 첩자가 있다고 판단했고 상황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다. 반군의 지하방송원은 라디오를 통해 저항 사상을 퍼뜨렸다. 폭발 사건의 주범을 영웅이라 부르며 시민들에게 들고 일어나 저항하라고 호소했고 이로 인해 임시정부는 크게 경계하게 되었다. 반군 역시 더 과격한 행동에 나서 정부군 트럭을 매복 공격했다. 물자를 빼앗는 동시에 무인기와 수비 병력의 대응 속도를 시험한 것이다. 작전 도중 대원 한 명이 무인기의 공격을 받았고 팀의 짐이 되지 않게 하려고 흑인 대원은 그 자리에서 동료를 쏴 목숨을 끊어주었다. 민간인과 동료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한 케이티는 처음으로 저항이 치러야 할 무거운 대가를 실감했다. 집에 돌아온 뒤에도 한동안 마음을 진정하지 못했다. 셀리는 아내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지만 끝내 이유를 알아내지 못했다. 젊은 세대 사이에서도 저항은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셀리의 큰아들 브람과 그의 교사는 모두 저항 사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다. 교사는 오랜 관측 끝에 지구 저궤도에 정체불명의 거대 구조물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분명 외계인의 공사였다. 브람은 여자친구의 인맥을 통해 지하 통로에 숨어 지내는 저항군과 알게 되었다. 그리고 장벽 밖 무인지대로 이어지는 비밀 통로까지 알게 된다. 한편 케이티의 여동생은 뛰어난 수공의 실력으로 그린존의 예술가 샬럿에게 인정받았고 임시직에서 정식 직원이 되어 특권층의 영역에 발을 들이게 되었다. 이는 훗날 아이들이 피신할 수 있는 한 줄기 생로가 된다. 수사가 깊어지면서 셀리는 사건 현장의 단서들을 통해 이것이 반군의 치밀한 계획 작전임을 알아차린다. 그녀의 보고는 희생된 대원들의 가족까지 무고하게 연루되어 체포되는 결과를 낳았다. 무장 부서가 앞뒤 가리지 않고 주변 사람들까지 연좌시키는 모습을 보며 셀리는 무력감에 휩싸였지만 그 규칙을 바꿀 힘은 없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어둠 속의 흑형이 지켜보고 있었다. 필리스는 셀리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셀리에게 반군 최고 지도자의 암호명이 니모라는 극비 정보를 털어놓았다. 그는 반군의 소요가 외계인들의 더 잔혹한 진압을 불러올 뿐이며 결국 인류 전체를 멸망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니모를 찾아내야 했다. 케이티가 필리스에게 가까이 접근해 그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군은 셀리의 집을 목표로 한 방화 공격을 꾸몄다. 케이티는 불을 끄는 척 협조하며 피해자인 양 셀리에게 도움을 청했다. 보안국은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고 요원들은 현장에서 특수한 표식이 새겨진 낡은 동전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반군이 보낸 도발 신호로 간주되었다. 필리스는 이를 빌미로 케이티를 보안국으로 데려가 단독 신문했고 질문은 사적인 영역까지 파고들며 떠보기와 위협으로 가득했다. 바로 그 과정에서 필리스는 브람의 방에서 대량의 반군 선전 테이프를 찾아냈다. 그는 이 일을 보고하지 않고 증거를 셀리에게 넘겼다. 그 대가로 그녀의 충성을 얻으려 한 것이다. 충격과 분노에 휩싸인 셀리는 집으로 돌아가 아들을 추궁했다. 브람은 결국 자신과 선생님 사이의 비밀을 털어놓았다. 필리스는
자신이 이미 반군의 암살 표적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는 KT가 반군이라는 사실을 간파했고 그녀를 협박해 이중정보원으로 만들려 했다. 하지만 그때 이미 흑형은 그의 집에 잠입해 있었다. 그날 밤 필리스는 침대에 누워있던 반신불수의 남편과 함께 살해됐다. 거실 벽에는 니모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필리스의 죽음은 식민정부 내부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총독은 경로해 셀리가 사건을 맡아 철저히 조사하라고 명령했고 단서를 따라 그린존 내부의 한 거점을 급습하게 했다. 핵심 인물은 잡지 못했지만 대량의 반군 자료를 압수하는 데 성공했다. 더 놀라운 것은 체포된 조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그가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점이다. 니모는 애초에 실존 인물이 아니었다. 반군이 저항 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해 만들어낸 상징적인 존재였던 것이다. 셀리는 임무에 중대한 돌파구가 생겼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총독에게 약속을 지켜 찰리를 찾아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총독은 늘 말을 뒤집었다. 셀리에게 반군 조직을 완전히 소탕하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그를 팰리스의 후임으로 앉혀 보안 업무를 정원으로 맡겼다. 민심을 달래고 통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총독은 정치적 쇼를 꾸며냈다. 그는 체포된 지하 방송 진행자에게 니모 행세를 하도록 강요했다. 일이 끝나면 살려주겠다고 약속하면서였다. 식민지 전역에 생중계된 공개 재판에서 총독은 법정에서 니모의 죄목을 선고했다. 하지만 곧 약속을 저버리고 그 방송 진행자를 공개 처형했다. 그리고 반군의 핵심이 붕괴됐다고 대외적으로 선포했다. 재판이 끝난 뒤 총독은 셀리를 데리고 외계 고위 대표 헬레나를 만나러 향했다. 도중에 정부군으로 위장한 반군이 갑자기 매복 공격을 감행했다. 목표는 바로 총독 납치였다. 흑형은 군중 속에서 셀리의 모습을 발견했다. 하지만 망설이다 총을 쏘지 못했고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정부군 지원 병력과 드론이 빠르게 도착했다. 반군은 결국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혼란 속에서 셀리는 총독을 보호한 채 KT가 운영하는 술집으로 몸을 숨겼다. 그는 이번 습격을 내부 쿠데타로 여기고 반군의 소행이라고는 의심하지 않았다. KT는 셀리가 지원을 요청하러 나간 틈을 타 몰래 흑형에게 연락했다. 그리고 총독의 은신처를 알려주었다. 하지만 동료들의 지원을 기다리던 바로 그때 총독은 셀리에게 뜻밖의 소식을 털어놓았다. 찰리가 아직 살아있으며 산타모니카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는 것이다. 이번에 헬레나를 만나려는 것도 바로 찰리의 신병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그 말은 KT의 입장을 완전히 뒤흔들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총독이 반군 손에 넘어가는 순간 찰리를 찾을 희망도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을. 흑형이 술집에 도착했을 때 KT는 총독을 넘기는데 협조하지 않았다. 오히려 수색을 핑계로 둘러대며 넘겼다. 셀리는 곧 지원 병력을 데리고 돌아왔고 반군은 어쩔 수 없이 술집을 강습했다. 치열한 총격전 끝에 정부군이 상황을 장악했다. 총독은 찬장 안에 숨어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총성이 잦아든 뒤 셀리는 바닥에 남은 흔적과 KT의 수상한 행동을 떠올렸다. 마음속 의심은 마침내 확신으로 굳어졌다. 그의 아내가 바로 안정국 내부에 숨어있던 반군의 첩자였던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셀리는 KT를 곧바로 폭로하지 않았다. 다만 가짜 니모가 처형된 진실만을 그녀에게 알려주었다. 그리고 조용히 집에 있으라고 엄하게 명령했다. 한편 반군 쪽에서도 KT가 결정적인 순간에 돌아섰다는 이유로 지도부는 그녀를 이중첩자로 판단하고 제거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흑형은 KT를 믿기로 하고 그 명령을 덮어두었다. 팰리스 사건에 대한 조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셀리는 지문과 특수부대 표식 같은 단서를 토대로 점차 흑형의 신원을 좁혀갔다. 그가 한때 정부의 암살자였고 이후 무기상과 반군 쪽으로 넘어갔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셀리의 추궁 끝에 KT는 결국 흑형을 알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그의 예전 주소까지 털어놓았지만 작전 전날 밤 KT는 끝내 모른 척할 수 없었다. 몰래 흑형에게 경고를 보낸 것이다. 셀리가 팀을 이끌고 급습했을 때 집안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작전이 잇따라 실패하자 반군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반군의 수장은 직접 셀리에게 전화를 걸어 거래를 제안했다. 그는 흑형과 다른 식민지 반군에 대한 정보를 넘길 수 있다고 했다. 조건은 셀리가 자신에게 출경 허가를 내주는 것. 그래서 로스앤젤레스 식민지를 안전하게 빠져나가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셀리는 이 일을 총독에게 보고했고 정원을 위임받았다. 거래가 예정된 당일 KT는 또다시 미리 소식을 전달했다. 흑형은 무사히 빠져나갔고 매복 계획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갔다. 아내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셀리는 임시 거점에서 반군 수장을 죽였다. 그리고 현장을 반군 내부의 총격전처럼 꾸며놓았다. 총독은
붙잡힌 반군들을 거리 한복판에 매달아 공개 처형하듯 전시했다. 이 잔혹한 만행은 민중의 분노에 완전히 불을 붙였다. 식민지 곳곳에서 시위와 폭동이 터져나왔다. 수비대와 민간인의 충돌은 끊이지 않았고 질서는 급격히 무너져갔다.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셀리는 반군이 장벽 밖 무인지대에 거점을 두고 있다고 총독에게 거짓 보고를 했다. 그리고 지하 통로를 통해 오간다며 이를 빌미로 더 높은 권한을 요구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족을 데리고 식민지를 탈출할 경로를 몰래 짜고 있었다. 그러나 진짜 폭풍은 지하에서 준비되고 있었다. 흑형은 외계 고위층이 식민지 기념 시찰일에 지하철을 이용할 예정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래서 그는 엄청난 습격을 계획했다. 지하철을 폭파하고 외계인 요인을 납치하는 작전이었다. KT는 작전 대원으로 선발되어 돌격 훈련을 받기 시작했다. 작전 전날 밤 셀리는 KT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가족 모두를 데리고 지하 통로를 통해 로스앤젤레스를 탈출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산타모니카로 가서 찰리를 찾겠다고 했다. 하지만 KT는 거절했다. 그녀는 저항만이 미래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독재자에게 타협하려는 남편의 선택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셀리는 마침내 KT가 반군이라는 사실을 정면으로 드러냈다. 두 사람은 가장 격렬한 말다툼을 벌였다. 가족과 신념, 안정과 저항, 그 모든 것이 이 밤에 산산이 찢겨 나갔다. 하지만 두 사람은 브람이 이미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 소년에게도 자신만의 계획이 있었다. 그는 선생님과 함께 지하 통로를 지나 무인지대 폐허로가 천문 장비를 찾으려 한다. 외계인들이 우주에 대체 무엇을 짓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그들이 지구를 침략한 진짜 목적을 알아내기 위해서다. 자정작전은 예정대로 시작됐다. 흑형과 KT는 지하철역에 잠입해 경비를 제거하고 폭약을 설치했다. 폭발의 위력은 예상보다 훨씬 컸다. 열차 한 칸이 완전히 파괴됐고 탑승해 있던 외계 시찰단과 인간 고위층은 모두 목숨을 잃었다. 그들은 잔해 속에서 살아남은 외계인 하나를 발견하고 그를 납치해 인질로 삼았다. 이 공격은 외계 지배자들을 완전히 분노하게 만들었다. 드론 편대는 무차별 소탕에 나섰고 폭격은 넓은 민간인 거주지를 뒤덮었다. 수많은 무고한 주민들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다. 도시 전역에는 최고 단계의 계엄령이 내려졌고 거리는 피로 물들었다. 셀리는 딸과 조카를 여동생에게 맡겼다. 아이들을 데리고 녹색 구역으로 숨어 피신하라는 뜻이었다. 그 와중에 브람은 혼란을 틈타 일행을 빠져나와 홀로 약속 장소로 향했다. 셀리는 아들이 남긴 쪽지를 통해 KT의 행방을 알게 됐다. 그리고 감시 영상을 통해 아내가 지하철 습격에 가담했다는 사실까지 확인했다. 그는 보안국의 기술 요원 제니를 찾아갔다. KT의 정체를 털어놓고 기술을 이용해 반군의 신호원을 추적했다. 신호 차단망의 빈틈을 파고든 끝에 그들은 반군의 비밀기지를 찾아냈다. 그곳은 보안국 근처의 지하 건물이었고 셀리는 홀로 먼저 기지에 도착했다. 그는 흑형과 KT에게 당장 외계인을 넘기라고 설득했다.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외계인들이 대대적으로 반격에 나서는 순간 이곳의 모두가 흔적도 없이 죽게 될 것임을 도시 전체마저 함께 매장될 수 있었다. KT는 눈앞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을 바라보다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기지의 신호 차단 장치를 강제로 해제하고 동료들이 즉시 철수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신호가 복구되는 순간 드론 무리는 곧바로 위치를 포착했다. 뒤이어 정부군이 기지로 들이닥쳤고 붙잡혀 있던 외계인을 데려갔다. 위기는 해소됐고 도시를 뒤덮던 폭격도 점차 잦아들었다. 그 보상으로 총독은 약속의 일부를 이행했다. 그는 셀리에게 산타모니카로 갈 수 있는 정식 통행증을 건넸다. 찰리를 찾으러 식민지를 떠나는 것을 허락한 것이다. 소동이 지나간 뒤 로스앤젤레스 식민지에는 새로운 질서가 들어섰다. 총독은 습격 사건의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고 녹색 구역의 신흥 권력자가 그 자리를 이어받았다. 브람과 선생님은 지하 통로에서 수비대에 붙잡혀 앞날을 알 수 없게 됐다. 셀리는 그 통행증을 손에 쥐고 홀로 차를 몰아 식민지의 높은 장벽 밖으로 나갔다. 산타모니카 방향으로 향합니다. 텅 빈 집에는 KT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녀는 저항이라는 이상을 위해 가족이 흩어지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또한 폭력과 복수가 되풀이되는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창밖의 식민지는 여전히 외계 통치의 그림자에 짓눌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셀리는 결국 운명의 갈림길에서 완전히 다른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